코리니 아빠의 투자알기 오늘은 예금 토큰은 왜 캔톤으로 수렴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고 찾아보시고 의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그 JP 모건 CEO가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대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권들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은행 연합이 내년에 토크나 예금 네트워크를 출범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도 전부 토크나 시켜가지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온체인화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도 경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유를 보면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예금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데 어떤 그 제프리스 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은행 예금의 3%에서 5%가 감소하고 수익도 약 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DT나 USDC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거래, 그다음에 송금, 저축 상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도 이제 야 우리 이거 지켜보고 있을 것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디가 참여를 했냐? JP모건, 시티은행,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4대 은행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하려는 은행들의 블록체인 결제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국경 간 송금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이 은행들이 다 묶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은행들도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은행 예금이 이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예금과 예금 간의 이런 송금이 빠르게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BDC가 아닌 민간 주도의 토크나 예금으로 이제 선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JP 모건도 이미 JPM 코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금 토큰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맞붙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퍼블릭 체인 기반에서 누구나 다 발행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 외부에 있고 디파이 생태계를 이제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예금 토큰하고는 달리 예금자 보호. 예금 토큰은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자 보호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 그래서 자기가 예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죠. 법적으로.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민간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법적인 보호를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예금 원장과 이제 1대1로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기관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관 신뢰에 기반해서 이제 DVP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동시 결제, 그러니까 딜리버리 앤 페이먼트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이제 동시에 이제 가능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떻든 감독기관 모니터링이 왜 필요하냐? 자,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예금 토큰이 만약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 연결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금 토큰이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자산과 RWA 그 자산과 유동성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예금 토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결제는 되겠죠. 그렇지만 자산 네트워크들, 예를 들면 DTCC가 얘기하는 어떤 국채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예금 토큰으로 어떤 자산을 살 수가 없다면 이게 죽은 돈이잖아요. 그냥 예금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호 운용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면 예금 토큰은 결제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지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모든 예금을 다 뭐 자산을 사고 막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은행이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의미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원장과
토큰이 1대1로 되는지 누가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중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그 예금 원장에는 1억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토큰이 2억, 3억 이렇게 발행되면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돼야 되는데 온체인에서 실시간으로 검증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후에 만약에 감사가 된다. 이러면 이미 늦잖아요. 만약에 어떤 은행이 맘먹고 야 이거 우리 예금 토큰 뭐 1억밖에 없는데 한 10억 해먹고 그냥 튀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객의 어떤 거래 내역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서 다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누가 얼마 갖고 있대. 만약에 제가 자산이 얼마인지 그걸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 감독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네, 바로 그 구조가 캔톤입니다. 예, 그래서 캔톤과 캔톤의 댐 언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감독기관이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댐 언어는 제3의 기관이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댐 언어를 통해서 A와 B가 거래를 할 때 C라는 감독기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두 거래가 프라이빗하긴 하지만 관계 기관이 그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예금 토큰하고 이게 원장하고 비교를 해서 1대1로 패깅이 되는지를 감독 기관은 노드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금융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독 기관의 규제와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톤은 처음부터 자산과 결제의 그런 동시 온체인화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싱크로나이저를 통해서 이 원자적인 결제가 가능한 거. 무슨 얘기냐? 자산하고 토큰이 1대1로 그냥 원자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예금 토큰이 됐든 그게 채권과 주식과 뭐 선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가 발행하는 이 주식 지금 파일럿 중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캔톤에 이미 합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DTCC나 유로클리어의 채권은 이미 테스트가 끝났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죠. 그 다음에 결제 수단으로서는 이미 서클이 슈퍼 밸리데이터도 들어왔고 JP모건의 JPM 코인도 예금 토큰도 이미 가동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테스트하고 실제 가동 중인 네트워크는 캔톤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예금 토큰, 채권, 주식이 원자적으로 연결되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캔톤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TDN이라는 시스템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내년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2026년 4분기에는 약간 소매 네트워크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27년도 상반기에 출시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캔톤은 이미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26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DTCC나 유로클리어의 이런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팽팽팽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압박에서 이 캔톤 댐 언어까지 하나의 저는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압박을 하니까 전통 금융권들이 예금 토큰으로 대응을 하죠. 하지만 요거는 한계가 있다. 왜? 자산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금 토큰이 돈들만 묶여 있으면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것들이 다양한 자산과 연결이 필요하고 이 자산하고 연결하려면 반드시 캔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에 이미 수많은 은행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서 댐 언어의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나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실시간 감독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의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은행은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나 다 은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예금 토큰의 종착지는 결국 캔톤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캔톤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요거는 오토믹 클리어링 하우스 그냥 예금 토큰이 연결되면 예금 간의 결제
결제만 가능하죠. 그래서 A, B 은행 간에 뭐 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 간에 송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하지만 감독 구조가 미비하고 자산 연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완성된 인프라인 캔톤과 연결이 되면 이런 예금 토큰이 채권과 주식과 원자적으로 연결되면서 T 플러스 제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감독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캔톤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